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건 결혼 20주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결혼 기념일에 새삼스럽게 선물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벼랑간 이혼 요구를 하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잠이 덜 깼어? 말 그대로야. 같이 살 만큼 살았잖아. 아니, 부부가 같이 살 만큼 살다 헤어지는 사이야? 왜 그러는 건데? 뭐 여자 생겼어?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여보, 주연이 이제 대학 들어갔어. 주원이는 아직 멀었고, 당신 아버지 역할 아직 안 끝났다고, 알아? 내가 언제까지 애들 아빠로 살아야 하냐?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애들 학비야 이혼하고도 줄게. 그럼 됐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씻고 출근이나 해. 여러모로 남편답지 않은 말이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긴 했지만 아침부터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요. 남편이 출근한 후 혼자 소파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니 뒤늦게 화도 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 이혼하자니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한 결혼이었지만 신혼 초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땐 남편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줄 돈 없어. 어떻게 당신이 좀 아껴서 잘 해봐.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며 생활비만 해도 나가는 돈이 얼만데. 지난달엔 어머님께서도 힘드시대서 50만 원 드리고. 나도 주고 싶지만 줄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내가 대박나면 귀부인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원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잖아. 잘 될 거야. 이번 거 진짜 대박 예감이 들어. 처음이야 저도 응원도 많이 하고 기대도 했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뒤따라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첫 애가 4살쯤 되니 기대는커녕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귀부인은 기대도 안 하니 그냥 남들처럼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인 생활비나 줬으면 했지요. 여보, 이번 달도 이게 다야? 당신, 사람 좀 그렇게 보채지 마. 박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얼마나 숨 막히는지 알아? 매번 이번 달만 해놓고 1년이 넘도록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주연이 아직 어리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금방이야.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거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해줘야지. 이러다가 애 학원 하나 보내기 힘들게 생겼다고.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나 밖에서 일하게 해줘. 당신이 안 풀리면 나라도 벌어와야 생활이 되지. 좀 참아주라고. 남들한테 대단한 사업한다고 다 떠벌려 놨는데 당신 밖에서 일하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새끼 능력 없어. 결국 마누라 고생하게 만든다 그러지 않겠어? 그게 남자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가장 기죽이는 일이라고. 그럼 어쩌라고. 이대로 살아? 손가락이나 빨면서 살란 말이야? 오버하지 마. 쌀밥에 김치만 있어도 살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남편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그럴 때마다 마음 졸이며 미래를 걱정하는 건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미래를 걱정했더라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 사업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거기다 가짜는 자존심에 일도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결국 첫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남편 일이 풀리지 않아서 보험 일을 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일한 덕분에 애들 학원 보낼 수 있었고요. 절대 밖에서 일하지 말라던 사람이 제가 싹 무시하고 시작한 일로 밥상에 반찬이 달라지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애들 보는 사람들마다 애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어머,
주원이 얼굴에 살 오른 것 좀 봐. 요즘 잘 먹나 보다. 요즘엔 안 가리고 잘 먹네. 그래, 이거 봐. 애들은 뭐 안 가리고 먹어야 쑥쑥 크고 잘 자란다니까. 그래서 편식 코치라고 하나 봐. 그러게, 진작 신경 써줄걸. 남들이 애들 못 먹이고 키운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잊지도 않은 편식 타령을 하며 키웠었어요. 편식이 있어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 편식 때문에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는다. 자기 와이프가 남들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게 진짜 남자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걸 몰랐나 봅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아이들 식단을 챙기기 시작하자 속된 말로 때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또래 애들에 비해 성장이 느린 것 같아 걱정이었던 애들 얼굴에 살도 오르고요. 그 뒤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깥일을 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사업을 접은 것이 첫 애가 10살이 되던 해였는데 사업 실패는 고스란히 가게의 빚으로 남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평범한 직장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 바빠서 주말에도 나가야 할지도 몰라. 젊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당신 앞으로 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잖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한창 사업 병에 걸렸을 때는 말이 안 통해 답답해 미칠 것 같았는데 그래도 10년 동안 하고 싶은 사업 실컷 해서 그런지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는지 제가 그래도 이혼 소리 한 번 안 꺼내고 기다려준 것에 대한 보답인지 일도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이제 좀 빚을 갚아가며 살아보나 했는데 시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간암이시라네. 어? 이게 진행이 좀 많이 됐나 보던데. 돈도 돈이지만 이식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 그런 낌새도 없었잖아. 술 좋아하시잖아. 그러게 술 좀 적당히 하시라니까. 그 일로 시댁에 근심이 가득했고 남편도 부쩍 수척해졌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형제가 모두 이식 적합 검사를 받았는데 시동생이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동생이 나서게 되면서 저도 여러모로 시댁에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동생도 시동생이지만 동서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동의하에 적합검사를 받았지만 제 남편이 적합 판정이 나왔더라면 심란했을 거예요. 우리 애들보다 어린 자식들의 형편이 우리보다 썩 나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저희가 나서지 못한 만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뭐하러 매일같이 와, 일도 바쁘다면서. 그래도 어머님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점심은 드셨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 좀 싸왔는데 좀 드세요. 집안에 환자 있으면 식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다고.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너네들이 다 고생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님께서 아프시고 싶어서 아프신 게 아닌데. 어쨌든 수술 잘 받으셨으니 얼른 일어나셔야죠. 어머님도 평소 마냥 건강하신 분은 아니라서 간병을 전부 맡길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보험에 식당,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아버님 병원 가서 어머님 대신 자리도 지키고요. 이식이라는 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맞지 않으면 뒤로도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아버님은 운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수술까지 해놓고도 3년간 병원을 전전하시다 결국 돌아가셨고요. 아버님 돌아가시던 날 남편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뒤 효도하겠다고 효도는 전부 저한테 미뤄두고 시댁에도 찾아가지 않았었거든요.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야 병원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건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 후회도 많았겠지요. 여보, 아버님, 그래도 당신 자랑스러워했어. 딱히 해준 것도 없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었다 하시더라. 아버지가 그랬다고? 병원 가서 기록 좀 찾으실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나한테는 당신 이야기, 동서한테는 서방님 이야기 해주시면서 웃으셨어.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래도 당신 열심히 살았잖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던 것 뿐이지. 진작 좀 찾아뵙고 잘해드릴 걸 그랬어. 그 뒤로 남편은 좀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사업을 접고 회사에 다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회사 일에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지요. 게다가 아버님 장례식 때 남편 회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느낀 바가 있었는지 그 후로 일도 성실히 하고 평판도 무척 좋아졌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살림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게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남들처럼 사는 것 같다 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뇨?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몰라 물어? 왜 그래 대체? 당신이야말로 이제 그만 받아들여. 뭘 받아들여? 속 시원히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이야기해주던지.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랑 그만 살고 헤어지자고 몇 번을 이야기해.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었으면 사업한다고 난리치면서 집에 돈 한 푼 안 가져올 때 그때 해주던지. 나 혼자 아등바등하며 애들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이혼해달라고? 당신이 양심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집도 차도 다 준다잖아. 당신 다 가져. 빚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빚이 뭐 얼마나 남았다고. 그 사이에 다 갚아놓으니까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 싶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데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당신이랑 살면서 자존심 같은 거 이미 박박 긁어내다 버린 지 오래야. 아들이 있건 없건 소리내 싸우기도 하고 울면서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뒤늦게 권태기가 심하게 왔나 싶어 찌꺼기처럼 남은 자존심 긁어 집에서도 옷도 차려입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그랬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모른 채 하기 일쑤였고 신경 써서 차린 밥상은 속이 안 좋다는 이유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대화하려는 여지도 주지 않는 걸 보고 이미 완전히 식은 마음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형부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니야. 차라리 빚이 10억이 생겼다고 하면 그게 맞지.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거 하나는 의리 지키듯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사람 일은 몰라. 형부도 결국 남자잖아. 아무튼 그건 아니야, 확실해. 주변에서도 조심스레 여자 문제 아니면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다며 의심 한번 해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돈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은 있어도 여자 문제는 없었기에 믿음이 강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편을 보기 전까진 말입니다. 당신 그 여자 누구야? 뭐? 아까 카페에서 만나고 있던 그 여자 누구냐고? 아이, 뭘 캐물어. 굳이 그걸 대답해야 해? 진짜 여자 문제였어? 갑자기 이혼 요구한 게? 그래, 여자다. 이제 됐어? 기어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던 거야? 이 나쁜 놈아! 저는 남편을 마구 팼습니다. 되지도 않을 주먹질을 남편은 그저 묵묵히 맞고만 있었지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당신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소리도 질러보고 밀치고 꼬집어도 봤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련하게도 세상 남자들 다 바람 펴도 내 남편은 아닐 줄 알았어요. 결국 그렇게 혼자 분풀이하다 정신을 놓아버렸지요. 사람이 바싹바싹 말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일도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주원이 말이 요새 통머를 못 먹는 것 같아 전복죽 좀 해왔다. 뭘 이런 걸 해오세요. 힘드신데.
자식 잘못 키웠으니 이런 거라도 해야지. 울지 마라. 마음 떠난 애 붙들어 봤자 네 마음만 골는다. 어머니, 저 이혼 못해요. 제가 어떻게 지킨 가정인데요. 그 사람 사업한다고 돈 한 푼 안 가져다 줬을 때도 이혼 생각도 안 했던 저예요. 싫다는데 어쩌니. 형석이 그게 그렇게 나올 정도면 이미 마음 단단히 먹은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설득해주세요. 어머님 말씀은 들을 거예요. 혜선아,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정리해. 어머니, 너만 힘들어. 껍데기 붙들고 살 거야? 이미 마음 뜬 애야. 그런 애 붙들고 살아봤자 너만 힘들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마음 아프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걸 어쩌냐. 이렇게 시간만 더 지체해봤자 너만 힘든 게 뻔히 보이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혜선아, 나는 내 자식보다 네가 더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렇게 응어리질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업보 아니겠냐. 너라도 살아야지. 너는 살아야지. 어머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바람난 아들한테 쓴소리 한번 안 하시고 저보고 포기하라는 어머님이 너무 밉더라고요. 먼 친정 대신에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시부모님 모셨고 제 식구 챙기듯 시댁 챙기며 산 세월이 20년이에요. 저 위해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지만 이혼은 결국 남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여자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는 남편 마음을 훔친 여자가 누군가 하고요. 누군데? 뭐가? 그 여자 말이야, 누군데? 그냥 미국 사는 사업가. 본인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사업가한테 흥미가 생겼나 보네? 다음 달에 같이 미국 가기로 했어. 그 전에 이혼 서류 처리하게 당신 원하는 거 다 내놓고 갈게. 친권도 원하면 포기할 테니까 그냥 놔줘. 진짜 못됐다, 당신. 나도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 당신한테도 주연이 주원이한테도 미안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부터 끝까지 남편은 시종일관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보다 못한 첫째가 화가 나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이혼해.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 일이야. 이게 어떻게 엄마 아빠만의 일이야? 이건 가족 일이기도 해. 나 아빠 용서 못해. 바람? 여자?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여자가 생길 수 있다 치자. 하지만 이건 너무 예의가 없잖아. 20년 함께 산 엄마한테도 나랑 주원이한테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끄러움 하나 없이 저럴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고. 이혼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어려울 건 또 뭔데? 막말로 서류 작성하고 제출해서 법원에서 허락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해. 시간 끌지 말고 그냥 해줘버려. 아빠 저러는 거 나도 지긋지긋해서 보기 싫으니까.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도 문제지만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엄청 커졌으니까요. 사춘기였던 아들도 남편과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지 오래였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자 희생하며 노력한 대가가 겨우 이 정도였나 싶어서요.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상간자 소송 이야기를 꺼냈더니 눈에 불을 켜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왜 그런 생각까지 하냐더라고요. 상간자 소송도 뭘 알아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누군지도 모르는 미국인 상대로 소송하는 게 쉽지 않아 시작도 못한 채 끝을 냈습니다. 결혼할 때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한참 걸리는 것 같더니 이혼 참 쉽더라. 언니, 이혼한다고 끝난 거 아니야. 형부 자기 인생 찾아 떠났는데 언니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 주원이 아직 고등학생이고 지금 언니가 흔들리면 주원이도 힘들어. 알지? 알아. 아는데 아유 뭐 사는 게 이러냐. 그냥 다 싫다.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내 새끼 힘들어진다는 거 아는데도 그래도 일어설 힘이 안 나. 이제 막 성인이 된 딸과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이에요. 집도 차도 집에 있는 모든 가전 가구가 그대로인 집에서 사라진 건 남편 하나였습니다. 인생에 남편 하나 쏙 빠진 것이었는데 내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였고 무책임한 아빠 대신 딸의 학비와 아들의 교육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성화에 붙들려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이라며 약을 주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걸 먹는다고 뭐 나아질까요? 드셔야 해요. 처음 찾아오시는 환자분은 약에 대한 의심이 많으신데 결국 저희 믿고 드신 분들 중 개선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가 나아지는 건데요? 남편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당한 배신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혜선 씨 많이 힘드시죠?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막막한 심정일 거예요. 숨이 턱턱 막혀요, 선생님. 어린 나이에 대학도 뭣도 다 포기하고 결혼해 남들보다 어린 엄마로 무시도 많이 받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원래 이런가요? 열심히 산 사람에게는 최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 미래는 이래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만드셔야죠. 남들은 약을 먹고 나아지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꾸준히 먹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대학 다니는 딸이 주말마다 내려와 저를 살폈고 안방에 죽은 듯 누워있으면 아들이 이따금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못할 짓 한 것이지요. 엄마라는 사람이 책임감 없기는 저도 남편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으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돈인가 싶어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어머님께 돈을 붙였는데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전화는 받지 않으시면서 받아둬라라는 문자 하나만 남긴 채요.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어김없이 같은 날짜에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아는 시어머니 형편으로는 매달 이렇게 큰 돈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심때 찾았지만 집에 계시지 않았고 해가 넘어간 뒤에나 오시더라고요. 아, 혜선아.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이야?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야? 어머님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없으셔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요. 안 받으면 안 받나 보다 하면 되지. 뭐하러 기다려? 얼른 들어와라. 한때는 매주 얼굴을 보던 사이였는데 석 달 만에 봤다고 좀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랜만에 봐서가 아니라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어머님은 제게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찬장이며 냉장고를 뒤지시더라고요. 며느리였던 시절에는 굳이 제게 그런 것들을 대접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손님 대접하시려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서 한참을 있다 내어주신 것은 물에 탄 매실청이었어요. 아휴, 집에 뭐가 없어서.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매달 제게 돈 붙여주시는 거요. 아, 그거 그냥 너희 쓰라고. 형석이랑 갑자기 헤어지게 되면서 생활비도 마땅찮을 것 같고 주현이 그거 학비만으로도 힘들 텐데 싶어서.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 쓰세요? 책임을 지더라도 주연 아빠가 해야 하는 일인데. 걔 형편이 안 되니까. 사업한다고 여자 따라 미국 갔으면 뭐라도 해서 돈 보내겠죠. 양심이 있으면. 그래. 그러니까 그 돈은 당분간 받아둬.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설마 일 다니세요? 그냥 별일 아니야. 그렇게 고된 일도 아니고 나 같은 노인네 받아서 일 시켜주고 돈도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저한테 다 보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시는데 고된 일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 이래저래 나 생각해 신경 써주는 것도 많고 고마운 분들이시여. 나야 벌어봤자 쓸 것도 많지 않으니 뒀다가 주현이 주원이한테 쓰라고 보낸 거야. 어머니, 하지만요. 제발 그냥 받아다오.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보고 주현이 주원이 얼굴을 보니.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하셨습니다. 전 남편은 미워해도 어머님은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 몰라주고 전 남편과 이혼을 종용할 때는 미웠던 적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그게 정말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한 말이었던 거지요. 시집 온 뒤 시집살이 한번 시킨 적 없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럼 그동안 주신 건 감사히 받을게요. 근데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니 힘들게 일하시고 번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다음 달 또 어김없이 200만 원을 붙이셨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돈이 저희 가족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저는 일을 못하고 있었고 큰딸은 등록금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학교 다니면서 바쁘게 아르바이트하고 있었고요. 전 남편이 넘겨준 재산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빠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어머님께 그런 신세를 질 수는 없지요. 저는 몰래 어머님 뒤를 밟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보내시는 돈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른 아침 집을 나선 어머님을 밟아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고급 주택 단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모기업 회장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질병인 손목과 무릎 관절 문제로 본인 집안일도 버거워하시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를 맡아 일을 하시다니요. 일이 끝난 후에는 집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약국에 들러 파스를 사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모른 채 다가가 어머님이 들고 계셨던 파스부터 빼앗았지요. 뭐야, 언제 왔어? 주세요. 혼자 못 붙이시잖아요. 아니,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하시면 파스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세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먹고 왜 밖에서 일을 하시냐고요. 자식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히 계셔도 모자랄 판에. 저는 속상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툴툴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병환으로 오랜 고생을 하셨지만 어머님도 자잘한 지병으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돈 그만 주셔도 돼요. 저 다음 주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괜찮겠어? 그럼요. 충분히 쉴 만큼 쉬었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 주연이 말로는 너 우울증이라 약도 먹는다고. 주연이가 그래요? 기집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어머니 그래서 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진짜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 일도 그만두세요.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야. 내 걱정하지 말고. 혜선아, 너 살아야지. 너 살 궁리를 해, 응? 어머님께 일을 구했다 거짓말을 하고 나온 그날부터 저는 다시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화장품 가게 언니가 저를 고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번 돈의 일부는 시어머님께 갚겠다고 보냈는데
어머님은 또 그걸 고스란히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 어머님 등과 허리에 파스를 붙여드리고 온 이후로는 따로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바람난 전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미국으로 간 마당에 시어머니와 왕래하며 돌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더는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만 도저히 모른 채 하고 살 수는 없어 애들을 시켜 명절이나 어버이날은 챙겼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우리만 가? 할머니 은근히 엄마 기다리는 눈치인데? 나는 너희 아빠랑 이혼해 남이 됐지만 너는 그래도 친할머니잖아. 자식도 안 찾는 마당에 이혼한 며느리가 찾는 것도 이상하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할머니 뵐 때마다 나이 드는 게 보여 마음이 좀 그래. 그러니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려. 너희 할머니도 불쌍하신 분이야. 알지. 그럼 이거랑 이거만 가져다 드리면 되는 거야? 이건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드시라고 하고, 이건 어제 잰 양념갈비니까 3일 내로는 다 드시라고 해. 아, 혹시 할머니가 밥 차려주시면 남기지 말고 다 비우고.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이들 손에 직접 만든 반찬이며 용돈이나 영양제 같은 걸 챙겨 보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아이들 손에 곱절을 돌려 보내셨지요. 받아오지 말라니까 글쎄.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주시는데 어떡해. 이번엔 진짜 안 받으려고 도망친 건데 나와서 보니까 가방에 봉투가 들어있잖아. 아휴, 진짜 네 할머니 고집도 대단해. 노인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보네. 이게 대체 얼마야? 세상에. 주원이 대학 등록금 이야기하시더니 그리고 이건 작은 아빠가 주셨어. 작은 아빠한테도 받았어? 엄마한테 주면 안 받을 거라면서. 작은 엄마가 그러는데 형편이 좀 나아지셔서 받아도 되니까 받으라길래 엉겁결에 받았어. 낫긴 뭐가 나아. 수술 후에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아유, 다들 왜 그런다니. 이혼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전 남편이랑 저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동생 부부도 여전히 제 아이들을 조카라고 잘 챙겨주었지요. 사는 게 뭐고 이혼이 뭔지 이제 남편 생각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혼할 때 생각하면 여전히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학 동안 집에 와 있던 딸이 외출하고 돌아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까 나갔다가 아빠 봤어. 뭐? 그 인간이 한국에 있단 말이야? 언제 들어온 거야?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뭐? 좀 이상했어.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마주친 거거든? 근데 아빠가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는 거야. 뭐? 너를 모른 채 했단 말이야? 응,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나가길래 나는 내가 잘못 봤나 했어. 참나 어이가 없네. 자기 자식 나 몰라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길에서 보고도 아예 모른 체 하겠다 이거네. 대단하다 대단해. 네 아빠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난 좀 이상했어. 아무리 모른 체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를 진짜 길에서 마주치는 행인처럼 대하며 지나갔다니까? 네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왜 또 들어와서 사람 마음을 볼까? 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괘씸했습니다. 저한테 재산을 다 넘겼으니 양육권도 없다고 못 박은 전 남편이에요. 친권도 포기하겠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식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말일 거라곤 상상이나 했겠나요? 짐승도 자기 자식은 끝까지 책임지는데요. 그 이야기 들으니 어쩐지 더 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 남편도 자기 마누라와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새 인생 살겠다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제야 좀 정신이 번쩍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필라테스 끊었어? 운동하게? 이모 말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대. 뭐라도 해서 이제 엄마를 가꾸면서 살아야겠다. 필라테스가 그렇게 운동이 된다며. 웬일이야? 나는 완전 찬성이지. 엄마 잘 생각했어.
엄마 여기서 관리하면 거짓말 좀 보태서 아가씨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이참에 엄마도 멋진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래. 참나, 애 둘 낳고 남자친구는 무슨 남자친구야.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엄마도 너네 키우면서 못해본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그래, 제발 좀 그렇게 살아. 제 나이 40대 중반이에요. 어디 가서 대학간에 있단 소리 하면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깜짝깜짝 놀라고요. 저라고 새 인생 살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저한테도 제2의 인생은 있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실컷 만나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여행도 다니면서 집도 비웠습니다. 엄마, 우리 등록금이랑 용돈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등록금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번 건 엄마가 다 써. 너네가 공부하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벌써 등록금 걱정을 하지 말래? 장학금 받고 용돈은 아르바이트 하면 돼. 얼씨구, 장학금 받을 수나 있고? 그게 나랑 주원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면 그렇게 해야지. 제발 엄마 인생 살아.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서 죽을 것처럼 구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떠밀어 돈을 쓰라고 해준 덕분에 제가 번 돈은 제가 다 쓰라고 해서 한동안 정말 100을 벌면 나를 위해 100을 다 썼어요.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친구들 만나 종일 수다를 떨고 백화점에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서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집으로 들어오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적막한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 때리고 있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이건 아닌데 그런 소리만 들렸지요. 그건 제가 원했던 중년의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돈 쓰는 재미도 줄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딸이 부탁한 물건을 사기 위해 번화가에 나왔다가 우연히 식당 앞을 지나치던 때였어요. 그곳은 한때 우리 가족 외식 장소 1등이었던 한 감자탕 집이었습니다. 다들 감자탕을 참 좋아했는데 그 집이 딱 저희 입맛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홀린 듯이 그 감자탕 가게에 발이 묶였는데 그곳에서 세상에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상간녀와 나란히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는데 남편은 뭐가 즐거운지 상간녀와 희희낙낙 좋아 죽더라고요. 오랜만에 밥 한 고기 다 비웠어. 알아?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미국물을 먹어 그런지 인상도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제가 마음고생하는 동안 혼자서 신간 편하게 잘 산 것 같아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남편 얼굴 보니 괜찮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쏘아붙일까 잔뜩 뿔이 나 있었는데 남편이 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마주치면 뭐라고 하는지 보자 하고 벼르고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 곁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여자만 슬쩍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쫓아가 따져 물었지요. 진짜 너무하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기요, 그만하세요. 그쪽은 가만히 있어요. 이혼했으니 다 끝났냐 이거예요?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 나 모른 체 하고 지나간 건 그렇다 치자. 어떻게 주연이한테까지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3년 만에 길에서 만난 자기 아빠가 모른 체 하고 지나갔으니 속이 얼마나 상했겠냐고. 이봐요, 그만하시라고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고! 그렇게 제가 이성을 잃고 쏘아붙일 때 저를 말린 건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냥 멀겋게 서서 저를 보고만 있었어요. 정말이지 길 가다 봉변을 당한 사람처럼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인지 걸음을 멈추어 구경하기 시작했는데 남편 반응에 슬슬 이성이 돌아온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가요. 잠깐만요. 사람을 잘못 보다니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20년인데 내가 그걸 놓쳤을까 봐요? 가요, 형석씨. 하지만 여자는 남편을 데리고 그냥 가버렸고 남편도 별말 없이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멀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그제야 딸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길 가던 행인 대하듯 봐서 이상했다던 그 말이요.
남편이 저를 보던 표정은 정말 처음 본 사람을 대하듯 낯설고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지요. 어머니, 그 사람 한국에 들어온 거 아세요? 형석이 말이야? 네, 지나던 길에 우연히 거리에서 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어머니, 그 사람 좀 이상해 보여서요. 이상해 보이다니 뭐가? 저도 그렇고 주연이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처럼 구는 거요. 그래, 왜 그랬을까? 너무 또 모질게 너 마음 아프게 그랬나 보다. 미안하다, 에휴.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싶어 연락드렸지만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게 다 연기라는 말인데 전 남편이 그렇게 연기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할 말도 잃고 멍 때리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혜선아, 형석이 그만 놓고 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 네? 너 아직 젊잖아. 애들도 다 키워놨겠다. 이제 너 얼마든지 새 인생 살아도 되는데 그 못난 놈 때문에 시간 낭비, 마음 낭비하지 마라. 내가 마음이 다 아파서 그래. 마음 같아선 전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무슨 죄겠어요. 그냥 잠자코 듣기만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지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만 전 남편을 잊고 새 남자를 만나라던 시어머니가 찾아온 곳이었지요. 이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연락도 없던 방문이라 깜짝 놀랐는데 놀랄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린 건 처음이네요. 유지혜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놀라 현관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고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예요?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혜선아, 그게 우리 말 좀 들어다오. 무슨 일이냐고요? 왜 이 여자가 우리 집을 와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결국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분통이 나서 앉으란 말도 없이 일단 거실로 나와 씩씩거리며 여자를 쏘아보았지요. 상간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잘못한 기색도 없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부탁 좀 드리려고 왔어요. 부탁? 참 사람이 뻔뻔하네. 멀쩡한 유부남 꼬셔서 가장 파탄 내놓고 상간녀 소송도 피해간 주제에 내가 만만하지 당신. 혜선아, 그게 아니야. 얘는 잘못한 게 없어. 제발 부탁 좀 들어다오.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잘못이 없다니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형석이 상간녀가 아니에요. 뭐라고? 참나. 저는 형석이랑 중학교 동창일 뿐이에요. 물론 그 어린 시절 소꿉장난하듯 사귀었던 건 맞지만 다시 만난 현재는 이성적인 사이가 전혀 아닙니다. 나는 대체 그쪽이 무슨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형석이가 많이 아파요. 뭐? 여자는 시어머니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프단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지요. 조강지처며 자식들 내다버리고 가더니 아주 꼴 좋네.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희를 버린 줄 알면서 그 사람 죽을 때 되니 만나달라 그 이야기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혜선아. 우리 영석이 한 번만 만나다오. 시간이 얼마 없대. 어머니는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여자는 머뭇거리다 같이 앉아 어머님을 위로했지요. 저는 지금 그게 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의 상간녀가 전 시어머니와 나타나 죽어가는 전 남편을 만나달라고 하다니요. 제가 형석이를 다시 만난 건 3년 전 요양병원에서였어요. 요양병원? 형석이는 3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의 여자의 말에 저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과 전 남편 그리고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겉돌았거든요.
그게 다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했어요. 여자는 차분하게 3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요양병원 간호사로 있다고 했어요. 그 여자 말로는 전 남편이 그 여자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은 것은 본인이 들어갈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그 병원에서 마주친 뒤 여자가 먼저 전 남편을 알아봤고 전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자 전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자기 사정을 했다더라고요. 너 근데 가정도 있다면서 가족이 있는데 왜 요양병원을 생각해? 나이도 젊으면서. 사람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다곤 하지만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는 없잖아. 우리 집사람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거든. 줄지 않는 사업 빚에 우리 아버지 병간 후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또 내가 말썽이 됐어. 근데 또 어떻게 내 병수발을 들라고 하겠어. 다른 병도 아니고 이런 병을. 형서가 그래도 이건 가족들이랑 상의하는 게 맞아. 너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너 우리 마누라 만나면 그런 이야기 못해. 일찍 결혼해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살도 쪽 빠지고 얼굴에 그늘이 졌어. 결혼 전에는 생기가 넘쳐서 꽃처럼 화사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에 그렇게 그늘이 질 때까지 난 아무것도 몰랐다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 병까지 털어놓을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여기서 지내다 가야지 싶어. 그럼 뭐라고 하고 여기 들어올 건데? 이혼해야지 뭐. 줄 것도 별로 없어. 기껏해야 집, 차, 빚도 좀 남아있고. 일 그만두고 퇴직금 해봐야 얼마 안 될 건데 병원비로 넣고 하면 아휴 줄 것도 없는데 과부되기 전에 이혼해 새 삶을 주는 게 낫지. 야 이형석. 남편은 이미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더랍니다. 혼자서 요양병원 계약도 하고 그래도 최대한 가족과 함께 있다 오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부르더니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집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혼을 안 해줘. 뭐 어떻게 여자라도 있으면 쉽겠다 싶은데. 뭐? 설마 나보고 그 여자 역할을 해달란 말이야? 야 싫어. 부탁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부탁하냐? 내가 사업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도 이런 부탁할 아는 여자가 하나 없더라.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부탁했겠어. 이렇게 부탁할게. 어? 여자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수락을 했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고 특별히 자기가 뭘 한 것도 없이 전 남편이 원하는 오해가 만들어졌대요. 그렇게 이혼한 뒤 전 남편은 줄곧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멍청한 표정으로 듣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 간 적이 없다고요? 네. 비행기를 탄 적도 없어요. 그날 이후로 줄곧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있고요. 어머님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최근 집도 팔았는데 그게 다 병원 때문이었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작정하고 속인 남편의 사정이야 그렇다 치는데 어머님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를 몰랐던 거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남편에게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현재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대요. 그나마 자주 들여다봐 줘서인지 시어머니나 여자는 낯설어 하지 않는 정도랍니다. 가끔 상태가 좋은 날 원하면 외출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찾는 곳이 그 감자탕 집이었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너무 즐거워 보이고 병원에서보다 밥도 잘 먹어서 여자가 쉬는 날 종종 남편을 데리고 그 식당을 함께 찾은 거였지요. 저와 딸도 그때 마주친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드문드문 옛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물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딴 사람이 되곤 하는데 한 번씩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혜선 씨 이야기도 하고요. 형석이가 시간이 많지 않대. 그러니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다오. 어? 정신이 온전할 때 가족들에게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는데 대부분의 기억을 잃고도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대로 오해를 안긴 채 헤어져도 되는지. 먼 훗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결국 상처는 남은 사람의 몫이잖아요.
여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슴이 먼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의 진실을요. 숨이 가빠왔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던 일, 모진 말로 정을 떼려고 했던 일, 연락 한 통 없다가 오랜만에 봤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일, 그게 다 알츠하이머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요? 가쁜 숨과 함께 겨우 울음을 참고 내뱉은 말이었어요. 여자가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렸습니다. 오열에 가까운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귀가 먹먹해서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따라 나선지도 모릅니다. 여자를 따라가 보니 한적한 외곽에 요양병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오래전부터 몇 번이나 오가며 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전 남편이 있었어요. 이영석 씨, 기저귀 착용하셔야 해요. 오늘만 해도 벌써 시트를 2번이나 갈았잖아요. 싫어요. 불편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젖은 옷 입고 불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돼요? 어머님 오실 때까지 혼자 갈아입지도 않으시면서? 전 남편은 요양보호사와 기저귀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천천히 다가가니 남편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바로 옆 벽면에 붙인 가족 사진 속 제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주연 아빠. 힘겹게 부른 말에도 반응이 없었고 그 여자와 어머니를 찾는 듯 자꾸 뒤를 살폈지요. 너무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는 여자의 말에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 손 잡아본 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왜 여기 혼자 이러고 있어? 나도 있고 주연이도 있고 주원이도 있는데 우리 애들 보고 싶지 않았어? 울음을 꾸역꾸역 참으며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남편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기억들로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한 번이라도 저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감자탕집 말이야. 우리 다 같이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 주연이 주원이 불러서 다 같이 갈까? 당신 그 집 감자탕 정말 좋아했잖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눈물은 기어이 비집고 흘러내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잠시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여는데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며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 감자탕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인생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든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꿈꾸던 사업도 망해 아버지도 힘든 투병 후 돌아가셨는데 기억에서 가족을 잃는 잔인한 병까지 걸리다니요. 그 뒤로 저는 남편 요양병원에 매일같이 출퇴근 중입니다. 아이들도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매일 찾아가 다정히 이름 불러주고 사랑한다 말하기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아빠 나왔어. 이거 봐, 나 요즘 취미로 뜨개질하거든. 아빠 모자 떠왔잖아. 써봐. 잘 어울리나 보자. 어머, 색깔이 딱 당신이랑 맞네. 이게 내가 딱 퍼스널 컬러 생각해서 짠 거거든. 퍼스널 컬러? 그게 뭔데? 있어.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감을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 아빠는 딱 봐도 여름 쿨톤. 파란색이 잘 어울리지? 어디 봐봐, 아빠. 이야, 내가 목도리도 세트로 떠줄게. 취업 준비해도 모자랄 시간에 무슨 털모자에 목도리야. 그나마 스트레스 풀리는 거란 말이야. 아, 맞다. 주원이 입대 날짜 나왔다는데? 그런 말 없었는데. 이따 와서 이야기할 건가 보다. 아빠 아들 군대 간대. 그 쥐밤틀 만한 게 언제 그렇게 커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고.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 그렇게 수다를 떨어요. 남편은 이해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냥 웃으며 듣고만 있습니다. 그 얼굴이 편해 보여서 좋아요. 알다가도 모를 인생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고단한 인생이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아무런 근심 없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볼 시간이 있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거 하나 바라고 있어요. 매일 하루만 더 살아라.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하루만 더 살아라고요. 평생 요양병원에서 간병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제발 하루씩 그렇게 평생 살아달라고요. 그러면 정말 더 바랄 것도 없겠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